1754년 8월 프랑스의 국왕 루이 15세의 아들인 왕세자 루이 페르디낭과 그의 비 작센의 마리 조제프 사이에 차남이 태어났으니 베리 공작의 자귀를 받은 그의 이름은 바로 루이 오게스트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린 루이는 생애 초반에 큰 슬픔을 연달아 겪었으니 먼저 그가 7살 때 그의 유일한 윗형제인 왕세존 루이 조제프 자비에가 암으로 사망했고 3년 뒤 그가 10살 때는 아버지인 왕세자 루이 페르디낭이 죽은 것인데요. 부친의 사후 2년 뒤에는 어머니 마리 조제프마저 결핵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부모를 모두 잃고 어린 동생들과 함께 남겨진 루이는 졸지에 할아버지 루이 15세의 뒤를 이어 왕세손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한편 당시 프랑스는 루이의 유년기 때 일어난 7년 전쟁을 계기로 수백 년간 적국이었던 오스트리아와 파격적인 동맹을 맺은 상태였는데요. 전으로도 굳건한 동맹을 유지한 두 나라는 나아가 이를 위한 부르봉 합스부르크 양 가문의 대대적인 결혼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1770년 16살이 된 루이 역시 이 결혼 동맹의 일환으로 오스트리아의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의 막내딸인 1살 연하의 마리아 안토니아와 결혼하였는데요. 그녀가 바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왕비로서 프랑스 구제도와 최후의 절대 왕정의 상징으로 기억되게 되는 마리 앙투아네트였습니다. 오랜 적국인 오스트리아 출신의 마리는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그다지 환대를 받지 못했으니 이것은 곧 왕비가 될 그녀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프랑스가 아닌 자국의 이익을 위해 술수를 쓰지 않을까 의심한 것이었는데요. 마리는 사실 정치에 관심도 특별한 야심도 없었기에 이것은 한낱 기우에 불과했으나 이러한 그녀의 실제 모습과 달리 오스트리아 출신 왕자비에 대한 정치권을 넘어선 세간의 편견은 왕비 등극 초기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그녀를 끝없이 괴롭히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루이는 아내를 존중했기에 둘은 금슬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단 의아스럽게도 두 사람이 결혼하고도 어느 한쪽의 특별한 사정 때문인지 오랫도록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자녀 또한 갖지 못했으니 이것은 또다시 무수히 많은 소문들을 생산해내게 됩니다. 사실 루이가 오래도록 관계를 하지 못한 것은 진성포경이라는 성기능 장애, 즉 육체적 결함 때문이었는데요. 이것은 당시에도 이미 수술로 치료가 가능했지만 루이가 두려움 때문인지 이것을 거부하면서 그들은 7년 넘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사정 때문인지 아니면 개인의 성향 탓인지 호색한 적 면모를 보인 지난 루이 14세, 루이 15세와 달리 루이는 정부를 소유하지도 않았고 성적 쾌락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요. 정부를 두지 않고 아내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의 관점으로는 순애보적 사랑으로 비춰지며 훌륭하게 평가될 수도 있겠으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당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왕이 이처럼 성적으로 무능해 보이는 모습은 오히려 왕답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졌고 국민들로부터 비호감을 사는 부정적 효과를 내게 됩니다. 한편 당시 프랑스 여론의 특성상 국왕의 정부들을 비판하고 그들에 대한 가십거리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문화였는데 이 부분에서 역시 루이에게 정부가 없다는 사실이 마리로 하여금 그들의 대타가 되어버리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는데요. 이러한 모임 속에서 피어난 마리에 대한 온갖 악의적인 소문들은 점점 불어나 끝내 전국을 강타했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녀의 목을 조여오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내부적 사정과 관계없이 후계자 생산이라는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마리에게도 큰 고충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아내의 고통을 이해하고 안타까워하던 루이는 본래 조부 루이 15세가 정부인 퐁파두르 부인을 위해 지어놓은 한 작고 아담한 궁전을 마리에게 선물하게 되는데요. 이 궁전이 바로 18세기 신고전주의 양식의 대표격으로 여겨지게 되는 트리아논 궁전이었으니 마리는 이곳을 사치스러운 베르사유 궁전과는 전혀 다른 전원적인 편안하고 우아한 분위기로 꾸미는 등 눈길이 많은 베르사유 궁정에는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은 채 이곳에 갇혀 자신만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한편 루이의 이처럼 늦은 후계자 생산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권력 다툼의 씨앗이 되기도 했는데요. 루이의 남동생들로 훗날 루이 18세가 되는 프로방스 백작 루이와 샤를 10세가 되는 아르투아 백작 샤를, 그리고 루이 필리프를 낳게 되는 제2왕족인 오를레안가는 루이가 직계자손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찬찬히 세력을 키우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훗날 대혁명 당시 왕실이 똘똘 뭉치기는커녕 이권 다툼으로 서로를 적대시하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한편 마리의 오빠이자 오스트리아의 황제인 요제프 2세는 마리와 루이 두 부부가 갖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동생을 걱정하면서 직접 변장해 프랑스를 방문하면서까지 매제인 루이에게 수술받을 것을 설득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도 요제프 2세의 설득이 효과를 톡톡히 본 것인지 루이는 마침내 수술을 받았고 드디어 부부관계를 제대로 갖기 시작했고 임신을 거쳐 마침내 결혼 8년 만에 그토록 원하던 아이를 낳게 됩니다.
첫 아이는 비록 왕자가 아닌 마리 테레즈 샤를로트 공주였으나 이후 3년 뒤에는 모두가 그토록 고대하던 왕세자 루이 조제프가 태어났고, 이후로도 차남 루이 샤를, 차녀 소피 엘렌이 연이어 태어났는데요. 그렇게 이남 이녀의 듬직한 자녀들을 갖게 된 루이와 마리는 마침내 국가와 왕실에 대한 최소한의 소임을 다하게 됩니다. 한편 첫 자녀인 마리 테레즈가 태어나기 4년 전인 1774년으로 돌아가 루이의 조부이자 무려 60년간 프랑스를 통치해온 프랑스의 국왕 루이 15세가 마침내 천연두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할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왕세손인 20살의 루이가 마침내 노틀담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거행하고 그의 뒤를 이어 프랑스의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제5대 왕으로서 훗날 대혁명을 초래함으로 유럽의 전제왕정의 영원한 상징으로 남게 되는 루이 16세였습니다. 루이 15세의 손자로 태어나 가족들의 연이은 죽음으로 졸지의 후계자가 되었고, 마침내 프랑스의 왕자를 거머쥔 루이 16세, 그리고 사상 초유의 오랜 적국 출신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한편 그들이 떠맡은 나라는 그의 선조들이 쌓아놓은 막대한 빚으로 인해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었고, 루이 16세는 즉위 직후 무너져가는 나라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하는 막대한 책임을 떠안게 되었으니, 험난해 보이는 그의 앞길에는 과연 어떤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루이 16세는 온유한 성격에다 왕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소심하고 결단력이 부족했기에 이것은 그의 치세가 전에 비해 더 나아지기는커녕 악화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는데요. 한편 그는 선왕들에 비해 종교 문제에 있어 매우 관용적 태도를 취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1787년 베르사유 칙령을 반포하여 100년 전 루이 14세의 퐁텐볼로 칙령을 뒤집고 200년 전 앙리 4세의 낭트 칙령을 계승하여 프랑스 내 비카톨릭 교도에게 카톨릭 교도와 동등한 시민권과 신앙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과 2년 뒤에 대혁명이 터지면서 묻혀져 버렸고, 더욱 발전된 형태의 혁명 초기 반포된 프랑스 인권선언이 더 의미 있는 역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때 먼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프랑스는 물론 세계사에 거대한 파장을 가져올 매우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17세기 초 이래 영국의 식민지로서 살아온 이곳의 이민 2, 3세대들은 지난 수차례의 전쟁, 특히 본토의 7년 전쟁과 연계해서 벌어진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 참전하는 등 영국의 승리에 공헌했으나, 수차례 전쟁을 치르며 막대한 전비 지출을 한 영국이 재정난을 극복하고자 이들 식민지들에게 온갖 세금을 부과하면서 둘의 관계는 점차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요. 이처럼 자신들의 호의를 배신하고 억압하는 본국에 강력히 저항한 식민지는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과 두 차례 대륙회의를 거쳐 대표적인 13개 식민지가 독립선언문을 작성 및 발표하면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및 이를 위한 전쟁을 선포했으니, 이것이 바로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과 더불어 근현대 민주주의 체제 성립의 뿌리를 이루게 되는 미국 독립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영국 정규군을 상대하기에는 도저히 역부족이었던 식민지군은 훗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는 벤저민 프랭클린 등을 영국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프랑스로 파견해 국왕 루이 16세를 접견하여 군사적 지원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프랑스의 입장에서도 영국으로부터의 계속된 패배로 인한 열등감과 그들의 세력 확장에 대한 우려가 그 저변에 깔려 있었던 데다, 영국과 아메리카 식민지가 계속 한 체제로 갈 경우 결국 프랑스 본토는 물론 아메리카 내 프랑스의 남은 식민지로서 프랑스 북부의 막대한 양을 차지하는 서인도 제도가 위험했기에 결국 같은 부르봉가의 지배하에 있는 스페인과 함께 미국을 지원할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영국 정규군에게 한 번에 제압될 운명에 있던 식민지의 반란은 강대국 프랑스의 군사적 지원을 등에 업으면서 7년간의 대등한 거대하고 치열한 전쟁으로 치러지게 되는데요. 그 결과 분수령이 된 체사피크만 해전, 요크타운 전투 등에서 프랑스 식민지 연합군이 승리했고, 1783년 파리 조약을 끝으로 영국이 식민지의 독립을 인정하고 물러나면서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이자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미국의 원정을 갔던 프랑스의 장교와 병사들이 영국으로부터 미국을 독립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의 자유와 박애 정신에 고취되어 본국으로 돌아왔으니, 이것이 향후 6년 안으로 프랑스에 가져올 파장은 매우 대단한 것이었는데요. 한편 영국의 세력 약화라는 쾌거만으로 미국의 독립을 매우 기뻐한 프랑스는 이후 세월이 흘러 미국의 독립전쟁 100주년을 기념하는 한 거대한 건축물을 선물하기도 했으니,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미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자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자유의 여신상이었습니다. 단 프랑스가 이 미국의 독립전쟁 지원과 관련 차마 예상하지 못한 두 가지는 전쟁이 지나치게 장기화되었다는 것과 장기화된 전쟁을 감당하기에는 미국 의회의 권한이 흩어진 국력을 결집시키기에 너무 미약했다는 점인데요. 그 결과 미국은 더욱더 프랑스의 원조와 차관에 의존하게 되었고, 결국 프랑스는 미국 독립전쟁을 지원한 대가로 막대한 부채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루이 14세와 15세를 거치며 쌓인 부채가 이미 산더미인데다 계속된 대규모 전쟁의 여파로 부채는 끝없이 늘어갔으니 루이 16세 때는 심지어 국가 예산의 60% 이상을 100년간 선대왕들이 빌린 돈을 갚는 데 쓰여야 할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루이 16세는 소신있고 유능한 행정가들을 등용해 개혁을 추진했으니 개혁의 골자는 당연 가장 많은 부를 취하고 있던 특권층에 대한 과세, 즉 고위성직자나 법복귀족 등에 대한 과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에 앞장선 재무총감 자크 튀르고는 프랑스와 케네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중농주의자로서 특권층의 면세권을 몰수하는 한편 길드의 독점권을 폐지하고 왕실 및 모든 부서의 지출을 일일이 검사하여 정부의 재정 적자 폭을 줄일 것을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받게 된 귀족들은 당연 반발했고 왕실의 지출까지 검사받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 루이 16세마저 그를 멀리하면서 첫 번째 개혁은 결국 튀르고의 사임과 함께 무산되게 됩니다. 튀르고의 사임 이후 프랑스는 튀르고가 재임 당시 그토록 반대했던 미국 독립전쟁에 기어코 참전하면서 재정 문제는 더욱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이후 네케르를 거쳐 새로운 재무총감에 임명된 샤를 알렉상드르 드 칼로는 왕국 내 모두에게 공평하게 증세하는 특별한 세제를 마련하려 했으나 또다시 카톨릭 교회 측과 귀족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결국 쫓겨나듯이 사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루이 16세는 그의 치세 동안 재무총감 자리에 여러 대신들을 임명하고 파면하기를 거듭했으니 이것은 곧 그의 재정개혁의 의지가 굳지 않았고 그의 책임을 떠안을 희생양을 찾은 것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앙리 4세의 슐리, 루이 14세의 콜베르처럼 루이 16세에게는 튀르고라는 뛰어난 인재가 있었음에도 그를 충분히 활용하기는커녕 스스로 잘라내버렸고 결단력이 없고 우유부단했던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양쪽의 눈치를 보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이었습니다. 150년 전 먼 중국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숭정제의 경우 이미 망해가는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기에 만국의 군주임에도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루이 16세는 그만한 소임을 다하지 않았기에 오늘날 그에 대한 평가는 더욱 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망해가는 나라를 떠맡은 두 사람은 곧 그들의 인생과 국가를 파멸로 몰고 갈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개인적 슬픔이 연이어 닥쳐왔으니 막내딸 소피가 생후 11개월 만에 결핵으로 사망했고 이후 다시 2년 뒤에 왕세자 루이 조제프마저 불과 7세의 나이로 요절하면서 연이어 2명의 자녀를 잃은 루이 16세와 마리 부부는 극도의 슬픔에 잠기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 또한 어쩌면 불과 한 달 뒤 그에게 닥쳐올 더욱 거센 운명의 소용돌이를 예고한 한낱 서막인지도 몰랐으니 그의 인생은 물론 프랑스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역사를 뒤흔들어 놓을 이 대사건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18세기 말 산업혁명을 통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 중이던 영국과 달리 그들의 라이벌인 프랑스의 경우 100여 년 전 루이 14세에 의한 낭트 칙령 폐지 이후 개신교도가 주를 이룬 국내 상공업자들이 대규모 외국으로 도피하면서 국가 경제에 거대한 구멍이 생겨났는데요. 더불어 선대왕들이 벌인 불필요한 정복전쟁 그리고 영국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 독립전쟁 지원은 재정 악화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여기에 가뭄과 홍수, 기록적 추위 등의 자연재해가 더해진 데다 전체 국민의 98%를 차지하는 평민들이 가장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던 구체제의 모순 속 악덕 징세청부업자들이 때를 가리지 않고 민중들을 가혹하게 수탈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저항심을 키워놓게 됩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루이 16세는 이미 8년 전 한 차례 재무총감을 지낸 바 있던 자크 네케르를 다시 불러들여 그의 제안에 따라 또다시 특권층에 대한 과세를 통한 재정위기 타개를 목적으로 새 신분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신분제의회 즉 3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신분별 투표 방법을 놓고 벌어진 격렬한 논쟁 속 3부회는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버렸고 이에 평민 즉 제3신분의 대표자들인 부르주아들은 영국식 의회인 국민의회를 만들었으니 그들은 국왕의 의해 폐쇄된 기존 의회를 떠나 장소를 옮겨 이루어진 테니스 코트의 맹세와 함께 여러 모순들을 해결할 새로운 헌법 제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루이 16세는 처음이 국민의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막으려 했으나 여기에 그들의 생각에 동조한 일부 귀족층 및 성직자들까지 가담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여론에 떠밀려 국민의회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3신분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의 위기감을 느낀 루이 16세는 개혁의 상징으로 민중의 지지를 받던 3부의 의장 네케르를 다시 파면시켰고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인지 파리 일대로 국경수비군을 진군시키면서 파리 시민들은 일제히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는데요. 결국
결국 1789년 7월 14일 국왕의 행동으로부터 큰 위협을 느낀 시민들이 국왕의 군대로부터 자신들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절대주의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프랑스는 대국가적 변혁기에 들어갔는데요. 이것이 바로 전제군 주제의 모순을 무너뜨리고 오늘날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 대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스티유 감옥의 습격 소식은 프랑스의 전 국민적인 농민봉기를 불러일으켰고 영주와 귀족들이 살해되고 토지대장이 불타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에 놀란 루이 16세는 네케르를 즉각 복직시켰고 왕가의 힘겨루기에서 승기를 잡은 국민의회가 봉건제 폐지를 기치로 헌법 제정 작업 착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각각 제2신분과 1신분을 대표하는 라파에트와 CAS가 기초하여 천부인권, 인간의 자유와 평등, 사유재산의 자유 등을 골자로 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즉 프랑스 인권선언을 가결시켰는데요. 이러한 적극적인 개혁에 대한 민중의 지지 속 권력은 사실상 국왕을 떠나 국민의회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한편 이때로부터 약 100년 전 루이 14세에 의해 베르사유 궁전이 건축된 이후 프랑스의 왕궁은 튤르리 궁이 있던 파리를 떠나 남서쪽에 위치한 베르사유시로 옮겨졌고, 그렇게 국가 지도부인 왕실이 떠나버린 파리는 사실상 수도의 지위를 잃어버린 상태였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혁명이 시작된 이후 정치적 혼란과 오랜 기근 속에서 파리의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하자 생존의 위기에 몰린 7천여 명의 여성들이 무기를 들고 파리 시청 앞 광장에 모여 극심한 빈곤을 호소하는 동시에 왕에게 파리로 귀환할 것을 요구하며 그가 있는 베르사유 궁을 향해 20km를 행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베르사유 궁에 들이닥쳐 국왕의 신변을 구속한 성난 민중들은 국왕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파리의 튤르리 궁으로 연행해왔으니 이것이 바로 국왕의 파리 복귀 사건이었습니다. 루이 16세의 우유부단한 성격은 절체절명의 위기인 혁명기 속에서도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났으니 그는 내내 혁명파의 의견을 수용하는 듯 하면서도 상황이 진정되면 다시 앞선 결정을 번복하고 반동적 행보를 보였기에 이처럼 양측의 눈치를 보는 속에 오락가락하는 왕의 모습은 귀족과 시민 모두로부터 지지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편 파리로 복귀한 왕실 일가는 사실상 모든 권력을 빼앗기고 극심한 감시 속에 놓이게 되었으나 여전히 국민의회 지도부 등이 그에게 문안 인사를 하러 오는 등 국왕으로서 여전히 존중받고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혁명의 주요 지도자 중 한 명인 미라보 백작이 그와 왕정에 우호적이었으며 그는 왕정 폐지를 반대하고 입헌군주제를 추진하던 패양파의 지도자였으니 국왕 부부의 신뢰를 받은 미라보는 그렇게 왕과 의회 사이에서 대화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루이 16세와 마리를 아연실색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바로 미라보 백작이 급사해버린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혁명 지도부의 왕실을 변호하고 보호하던 자신의 유일한 메신저를 잃어버린 루이 16세는 그 대체자를 찾지 못하면서 전전긍긍해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를 위협하는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파리의 한 유력 주간지에서 왕권 신수설을 부정하는 동시에 왕에게 부여된 신성성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다 같은 시기 입헌 군주정을 지지하는 단체가 과격파들로부터 테러를 당하는 일이 일어난 것인데요. 여기에 부활절날 예배 참석을 위해 튤르리를 떠나 생클르 궁에서 하룻밤 묵을 계획으로 길을 떠난 국왕 일가가 이를 국왕의 탈출로 오인한 군중들에게 둘러싸인 채 유혈 사태를 우려하여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갖은 모욕을 받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미라보의 죽음과 함께 왕실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급변해 나가는 상황에서 언론과 군중들의 계속되는 과도한 공격 속 실질적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국왕 부부는 그들의 처가가 오스트리아인 것을 떠올리며 일국의 군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국의 높이라는 최악의 수를 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개혁의 기치를 내걸었으나 이미 임계점을 넘긴 국민들로부터 반발을 넘어 혁명을 불러일으키며 결국 해외 도피의 상황까지 몰리게 된 루이 16세. 그러나 그가 도피에 성공할 경우 전 방위적 고립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군주가 적국으로 도망가는 행위는 명백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비춰질 수 있었는데요. 그는 과연 이러한 시선을 무시한 채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며 자신들을 버린 왕에 대한 백성들의 분노는 혁명의 흐름과 루이 16세의 운명을 과연 어떻게 바꾸어 놓게 될까요? 국왕 부부는 우선적으로 마리의 둘째 오빠이자 요제프 2세의 뒤를 이어 오스트리아의 황제가 된 레오폴트 2세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해 사전에 망명 승인을 받고 위조 여건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그들은 1791년 6월 20일 한밤중 몰래 튤르리 궁을 떠나 마리의 친정인 오스트리아로 망명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탈출 직후 소문이 급속도로 퍼진 데다 탈출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혹은 예상될 만한 변수들이 속출하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탈출 이튿날 국왕 일가가 오스트리아와 가까운 국경 근처 바렌에 도달했을 때쯤 그들을 추격해온 프랑스군에 붙잡히고 말았고 국민의 분노 속에 툴리리 궁전으로 돌아왔으니 이것이 바로 부르봉 왕조의 멸망과 이어지는 비극들을 불러온 희대의 망명 미수 사건 바렌 배신 사건이었습니다. 국왕이 나라를 탈출해 외국 군대를 이끌고 자국민을 공격하려 한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는 이 사건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무엇보다 국왕을 부추겼을 것으로 의심되는 오스트리아 출신 왕비 마리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더욱 심해진 데다 전반적으로 왕의 위신실추를 가져오면서 당시까지 루이 16세를 옹호하던 많은 국민들마저 그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프랑스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바렌 사건 이후 국왕 일가는 전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국왕과 혁명파의 공존을 의미하는 입헌군주제의 성립 가능성은 희박해졌으니 이는 즉 왕정 폐지를 주장해온 공화파가 전면에 등장하게 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국왕에 대한 신뢰를 유지한 국민의회가 바렌 사건에 대해 왕실을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왕을 증오하는 국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도 개혁을 멈추지 않은 국민의회는 제한선거와 입헌군주제를 골자로 하여 프랑스 최초의 헌법으로 불리게 되는 1791년 헌법을 제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첫 번째 선거를 실시함으로 국민의회가 해산되고 새로운 입법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입헌군주제를 지키려는 온건파와 아예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제를 시행할 것을 주장하는 급진파로 나뉘어 대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혁명이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강대국 프랑스의 혼란을 지켜보며 자국의 전제왕권과 분권체제의 붕괴를 우려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혁명의 팽창을 막고자 제1차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 프랑스 혁명전쟁을 개시하게 되는데요. 입법부에는 이들에 맞서 10만의 병력을 파병했으나 연전연패를 거듭하면서 국내 왕당파들의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와중에 파리에서는 분노한 시민들의 봉기가 일어나 패전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국왕의 퇴위를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점차 거세진 시위는 끝내 파리시청을 점령하고 급기야 파리 코민까지 수립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프랑스가 마리 왕비의 친정인 오스트리아와 전쟁 중에 있었던 만큼 그녀가 적군의 정보를 누설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고 급기야 분노한 시위대가 국왕 부부가 있는 툴리리 궁으로 쳐들어가 왕궁 호위군 수백 명을 몰살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에 급히 궁을 탈출한 국왕 일가는 의회로 도피해 그들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이를 난 시민들이 곧바로 의회마저 포위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거센 민심을 우려한 의회는 결국 이들을 시민들에게 넘겨버렸고 국왕 일가는 탕플탑으로 옮겨져 유폐되게 됩니다. 이후 파리는 정부와 의회 그리고 새로운 코민 세력의 등장과 함께 극도의 혼란 속에 빠졌고 이런 상황에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군이 파리 근교에 도달했다는 유언비어까지 퍼졌는데요. 이처럼 혁명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은 격분한 시민들이 감옥을 습격하여 왕당파 및 반혁명 혐의로 수감 중이던 죄수들을 끌어내 재판도 없이 죽인 9월 대학살을 불러오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혼란 속 대불 동맹 전쟁이 현장으로 돌아가 발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혁명군은 적군을 끝내 국경 밖으로 밀어냈고 이 과정에서 의용군으로 참가하면서 정치적으로 성장한 하층민들은 구체제를 배격하는 급진파들의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바렌 사건과 9월 대학살, 툴리리 궁전 습격 사건을 거치며 왕당파 등의 반혁명 세력들은 물론 입헌군주제를 주장해온 온건파들이 힘을 잃은 속에 입법의회가 해산되고 보통선거를 거쳐 새로운 의회인 국민공회가 수립되면서 공화제를 주장해온 급진파들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국민공회는 그들이 이제껏 주장해온 바와 같이 과감히 왕정을 폐지해버리고 공화정을 선포했으니 퇴위당한 루이 16세는 시민 루이 카페의 지위로 격하되었는데요. 그렇게 앙리 4세 때부터 이어져온 200년의 역사를 뒤로한 채 부르봉 왕조는 잠시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마침내 프랑스 제1공화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국민공회는 첫 과업으로 제일 중요한 난제인 국가반역죄로 기소된 루이 16세에 대한 처리권을 선정했고 이들은 왕의 처형에 반대한 지롱드파와 혁명 완수를 위해 왕을 처형해야 한다는 자코뱅파로 갈라져 격하게 대립했는데요. 한편 재판정에선 루이 16세는 겸손하면서도 꿋꿋한 태도를 유지한 채 자신에게 씌워진 수십 가지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모든 행동은 국민을 위한 일이었다고 항변하게 됩니다. 여기에 처형에 반대한 지롱드파는 루이 16세가 합법적인 왕에는 변함이 없으며
있으며 이미 혁명체제 하에서도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았음을 내세우며 무엇보다 그를 죽일 경우 전 유럽의 반혁명 전선이 더욱 격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는데요. 이에 자코벤 강경파 중 죽음의 대천사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생쥐스트는 왕이 무죄면 혁명이 유죄다라는 말까지 남겼으니 자코벤파는 구체제의 상징인 루이 16세를 죽이지 않는 한 겨우 폐지된 왕정이 언제든 복구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국가를 배신하고 외세의 침략을 초래한 장본인을 죽여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를 거듭내게 됩니다. 이처럼 왕이라고 해도 반역행위는 사형으로 처벌돼야 한다는 입장과 그렇다 해도 신성한 권한을 부여받은 왕을 처형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결국 이를 가를 수 있는 해결책은 다수결의 원리뿐이었으니 루이 16세의 운명, 나아가 국민국가와 왕권 신수설의 논리의 승리의 승패를 가름으로 근대국가의 방향성을 재정립시킬 역사적인 투표가 치러지게 됩니다. 국왕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바렌 사건의 결과로 왕의 지위를 잃고 죽음의 벼랑 끝에 내몰린 루이 16세. 그는 과연 어떤 최후를 맞이할 것이고 그와 운명 공동체인 마리 왕비를 비롯한 왕실 일가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며 루이 16세의 남은 생애 속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더 남아있을까요? 프랑스의 전국왕 루이 16세는 1792년 9월에 폐위되어 같은 해 12월에 반역죄로 기소되었고 1793년 1월 15일에서 17일까지 열린 재판 끝에 그의 처형 여부를 두고 찬반 투표가 거행되었는데요. 그렇게 721명의 투표자 가운데 334표가 무죄 그리고 387표가 유죄를 내린 아슬아슬한 투표 결과가 나왔으니 지난 150년 전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에 성공한 올리버 크로멜이 국왕 찰스 1세를 처형한 예가 떠올려지는 속에 프랑스의 혁명 정부는 전국왕 루이 16세의 처형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1793년 1월 21일 가족들과 눈물의 작별을 나누고 감옥을 나선 루이 16세는 루브르궁 인근 콩코드 광장에 설치된 단두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왕으로서의 당당함을 잃지 않은 채 처형을 위한 모든 절차를 받아들였고 짐의 피가 프랑스 국민의 행복을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말을 남기며 매섭게 떨어지는 단두대의 칼날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보통 단두대를 개발한 기요탱이 단두대에서 죽었다는 낭설이 있지만 기요탱은 사실 천수를 누리고 자연사했고 죄수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단두대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량한 사람이 바로 루이 16세였던 만큼 단두대의 발명자가 단두대에서 사용되었다는 말은 사실상 루이 16세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죽인 국왕의 정당성과 품위를 훼손해야 했던 혁명 정부는 처형 당시 루이 16세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등 나약한 태도를 보였다고 선전했지만 실제로 그의 처형을 집행한 앙리상송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분명 의연하고 지엄한 태도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루이 16세의 왕비이자 그가 사랑한 단 한 명의 여인, 그와 함께 험난한 세월을 헤쳐온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가 처형된 지 9개월 만에 역시 갖은 죄를 뒤집어쓰고 처형당했는데요. 남겨진 루이 16세의 자녀인 왕자 루이 샤를과 공주 마리 테레즈 역시 각자 비극적인 생을 영위하게 됩니다. 왕족이나 귀족 혹은 외세의 침략도 아니고 자국의 민중들이 왕을 몰아낸 것은 물론 왕의 목을 자른 이 사건은 전 유럽의 군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군주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신성한 왕권을 제약당한 국왕이 역적들에 대항해 외세의 힘을 빌려서라도 왕권을 회복하려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있지만 이것을 오늘날의 공화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국왕이 외국군들을 끌고 와 자국의 영토와 백성들을 공격하려 한 것은 국가 자체에 대한 배신 행위로밖에 보여질 수 없었는데요. 이것은 결국 프랑스란 하나의 국가가 독자적인 변혁기를 통해 구체제를 청산하고 근대 국가로 전환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찌되었든 군주를 폐하기를 넘어 아예 죽이는 경우나 나아가 이처럼 왕정 자체를 폐지해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니 무엇보다 미국처럼 먼 대륙의 국가도 아니고 군주가 없는 나라를 유럽 한복판에 세워버린 것은 군주가 지배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국가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는데요. 한편 처형된 직후 마들렌 성당에 임시로 방치되어 있던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의 시신은 훗날 그의 동생 루이 18세에 의해 왕정 복구가 이루어진 후 살아남은 그의 딸 마리 테레즈에 의해 발굴되어 프랑스의 역대 국왕과 왕비들이 잠든 생드니 대성당으로 이장되게 됩니다. 수차례의 재정개혁의 실패와 내내 보여진 우유부단함, 혁명에 대한 미흡한 대처에서 볼 수 있듯 루이 16세는 탐욕스럽고 악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무책임하고 무능했던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그의 유약하고 소심한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의 자물쇠 만들기 취미인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되는 책상 위에서 꼼지락거리는 것이 아닌 궁전 안에 거대한 대규모 대장간을 마련해놓고 즐기는 취미였던 만큼 그의 사치가 선대에 비교하여 도드라지지 않았을 뿐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선대왕들이 행한 막대한 사치와 전쟁, 그로 인한 부채를 떠안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혁명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동정도 있지만 그 역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개혁 등에서 굳은 의지를 보이지 못했고 종국에는 국가를 버리고 도주하여 외세를 끌어들이려 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에 대한 책임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단 그가 아주 조금만 더 현명한 인물이었다면 혁명을 초래하지도 목숨을 잃지도 않았을 것이며 어쩌면 초기 폐양파의 바람대로 프랑스에도 영국처럼 입헌군주정이 정착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는데요. 그러나 어쩌면 그가 덜 현명했기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고 그에 따라 전제군주제 및 봉건제가 폐지되면서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를 맞이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루이 16세에게는 그를 평생 따라다닌 매우 흥미로운 설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20일의 저주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잔병치레가 많았고 2살이 되던 해 결핵으로 죽을 뻔했던 루이는 조부 루이 15세의 지시로 점성가를 불러 점을 친 바 있는데 그로부터 루이가 미래의 왕이 될 것이고 다만 숫자 21을 조심해야 한다는 예언을 듣게 되는데요. 실제로 얼마 후 루이의 아버지와 형이 모두 죽음에 따라 궁극적으로 프랑스의 왕이 된 루이 16세는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점성술사의 말을 믿게 되었고 그가 경고한 숫자 21에 대한 강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필 그가 왕위에 즉위할 당시의 나이도 21살이었는데 그는 대관식 직후 왕립학교에서 열린 축하식에 참석했지만 그날따라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빗줄기가 몰아치자 불길한 숫자 21을 의식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학생대표가 낭독하는 축사 도중에 그만 자리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대관식 절차상 아주 중요한 행사였음에도 불구 축사 도중 왕이 자리를 떠나버린 전례 없는 행위는 식에 참석한 수많은 귀족들 무엇보다 축사를 낭독 중이던 학생대표에게 심한 모욕감을 준 결과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숫자 21의 저주가 결코 허상이 아니었는지 훗날 대혁명 당시 그가 발행 사건으로 체포된 날도 21일, 왕정이 폐지된 날도 21일, 단두대가 만들어진 날도 21일, 처형당한 날 또한 공교롭게도 21일이었는데요. 한편 국민공회를 주도하며 왕정을 폐지하고 왕에 대한 처형까지 주장하며 끝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인물, 자신의 축사 낭독 도중 루이 16세가 떠나버린 왕립학교의 운동장에서 비를 맞으며 언젠가 그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을 이 학생대표의 이름은 바로 막시밀리앵 드 로베스피에르였습니다. 루이 15세의 손자로 태어나 일찍이 왕세손이 되어 오랜 적국 출신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와 결혼했으며 재정난으로 허덕이는 나라를 떠맡았으나 현실이 아닌 낭만 속에 살아가며 대혁명을 유발함과 동시에 국가에 대한 배신 행위로 왕조의 몰락을 초래한 프랑스 최후의 절대군주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이제 이야기는 그의 아들 루이 17세에게로 이어집니다.